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고대 무덤 100곳에 관한 것이다. 그 무덤들은 결코 겉으로 보이던 그런 곳이 아니었다. 보존된 시신. 때는 1719년 스웨덴의 팔룬 구리광산에서 광부들이 섬뜩한 것을 발견했다. 물에 잠겨있던 갱도에서 두 다리가 없는 남자의 시신이 실려 나왔는데 놀라울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다. 옷차림과 겉모습만 보면 불과 며칠 전에 죽은 사람 같았다. 버려진 그 갱도가 이미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친척이나 지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신을 공개적으로 전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가레타 올스도테르라는 여인이 나타나 42년 전에 사라진 자신의 약혼자라고 밝혔다. 물을 빼내고 나서야 시신이 황산구리 용액, 이른바 비트리올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덕분에 유해가 빠르게 부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마르는 과정에서 이 자연적인 보존작용은 시신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고 이어서 부스러뜨리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이 불운한 사내의 운명은 단순한 매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보기 드문 현상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은 30년 동안이나 그의 시신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러고 나서야 교회에 묻었다. 시간이 흘러 교회를 다시 짓는 과정에서 시신은 또다시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시립묘지에 최종적으로 매장하기로 결정했다. 사라진 미라의 수수께끼. 1932년 미국 와이오밍주의 샌피드로 산맥이다. 두 명의 금채굴꾼 세실 메인과 프랭크 카가 금을 찾아 안반을 폭파한다. 그러자 그 뒤로 작은 밀폐된 동굴이 드러난다. 안쪽 바위턱에는 다리를 꼰채 앉아있는 15cm가량의 작은 형체가 있었다. 앉은 자세였고 얼굴은 전혀 아이 같지 않았으며 납작한 머리에 입안 가득 이빨이 나 있었고 일부는 뾰족했다. 검고 쪼글쪼글한 피부는 노인의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페드로라고 불렀다. 그리고 곧바로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다. 쇼쇼니족 원주민들은 대대로 니메리가르라는 작은 종족, 자그맣고 사악한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그들은 이 산속에 살면서 독화살을 쏘았고 병들거나 늙은 동족은 머리를 내리쳐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전설과 똑같은 키의 존재가 앉아 있었고 게다가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이 미라를 엑스레이로 촬영했고 학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어떤 이들은 성인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심각한 선천적 기형을 가진 갓난아기라고 보았다. 두개골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신생아가 작은 노인처럼 보이는 병이었다. 학계는 결국 이 견해로 기울었다. 아이는 태어난 직후 숨졌고 동굴의 건조한 공기가 시신을 말려 보존했다는 것이다. 논쟁은 해결된 듯 했지만 이후부터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다. 미라는 장터를 떠돌며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어갔고 마지막 소유자는 그것을 플로리다로 가져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페드로는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 검증할 대상 자체가 없다. 미라를 찾아내면 1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공고까지 내걸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다만 1990년대에 같은 종류의 두 번째 미라가 나타났다. 조금 더 작았고 치키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미라는 제대로 연구할 수 있었다. 엑스레이, DNA, 연대 측정까지 마쳤다. 결과는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의 여자아기였고 같은 기형을 알았으며 몇 세기 전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미라 역시 소유자들이 곧 실험실에서 회수해 숨겼고 마찬가지로 자취를 감췄다. 두 미라는 마침내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사라진 것이다. 마치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몹시 원치 않았던 것처럼. 치오크롭이나 동굴의 두개골.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부터 살펴보자. 이 두개골은 1941년 남부 트란실바니아의 치오클롭이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비료용 인산염을 캐던 인부들이 우연히 파낸 것이었다. 유럽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좋은 현생 인류 초기 두개골 중 하나다. 연대는 약 3만 3천년 전이다. 그리고 이 두개골은 오리냐크 문화와 연결된다. 즉 최초의 유럽 봉굴벽화와 뼈피리를 남긴 석기시대 사냥꾼들의 것이다. 거의 80년 동안 이 두개골은 귀중한 인류학 자료로 학계에 쓰였다. 인류 진화 연구에서 계측되고 기술되었다. 두개골에 난 두 개의 뚜렷한 균열은 흔한 사후 손상으로 여겨졌다. 수만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뼈라면 어느 것이나 있게 되는 손상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안이 다시 검토된 것은 2019년이 되어서였다. 튜빙겐 대학교의 고 인류학자 카테리나 하르바티와 법의 인류학자 엘레나 크라니오티가 이끄는 연구진이 학술지 플러스1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두개골을 살인사건의 물증처럼 다루었다. 먼저 뼈의 정밀한 3차원 모델을 만들었고 이어서 합성 두개골을 이용한 일련의 충격 실험을 진행하며 여러 상황을 재현했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부터 무거운 물체에 의한 가격까지 각각이 어떤 균열을 남기는지 비교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두 손상 모두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뼈가 아직 살아있을 때 생긴 것이었다. 수백 년 뒤 땅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두개골 바닥에 긴 균열이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 난 함몰로 타격이 뼈를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넣은 부위다. 가격에 쓰인 것은 둥근 타격면을 가진 물체, 몽둥이 같은 것이었다. 이것이 땅속에서 생긴 손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머리에 가해진 타격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여럿이다. 뼈 조각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고 작은 파편들이 제자리에 남아있으며 방사상으로 뻗은 균열 하나는 뼛속으로 가느다란 혈관이 지나던 홈을 정확히 따라갔다. 치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이 타격을 받은 뒤 그는 살아남지 못했다. 모형 실험은 단순한 추락도 사후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저자들도 이를 솔직히 밝힌다. 오른쪽에 난 함몰 골절의 위치로 미루어 이들은 피해자가 타격을 받는 순간 가해자를 마주보고 서 있었으리라 추정했다. 그리고 가해자는 왼손잡이였거나 두 손으로 내리쳤을 수 있다. 이는 확립된 사실이 아니라 작업 가설이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피해자에게서 남은 것은 두개골뿐이고 나머지 몸에 난 상처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증명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른 살인은 약 3만 3천 년 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저질러졌다. 그리고 그 증거는 300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젖먹이 전사들. 이탈리아 남부 폰테카냐노 파야노시에서 건설업자들이 옛 담배 공장 부지에 구착 공사를 시작했다가 고고학자들을 불렀다. 이들은 현장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3세기의 무덤 34기를 발견했다. 몇 세기 동안 로마와 싸우다 끝내 로마에 흡수된 고대 이탈리아 민족 삼니움족이 남긴 것이었다. 삼니움족 무덤 자체는 캄파니아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므로 그것만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34기 중 15기가 신생아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 무덤이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드문 일이다. 어린이 무덤은 보존 상태가 나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다. 몇몇 어린이 무덤에서 폭이 넓고 보존 상태가 좋은 청동 허리띠가 나왔다. 삼니움족에게 이런 허리띠는 성인 남성 전사의 상징이었다. 지위와 전사 계급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착용했다. 5살 아이에게 그런 허리띠는 카키도, 나이도, 의미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아이의 무덤에 있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설명을 내놓는다. 첫째, 그 허리띠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때이르게 죽었지만 부모는 그를 전사로서 묻었다. 살아서 얻지 못한 것을 죽음 속에서 준 셈이다. 두 번째 설명은 더욱 흥미롭다. 어쩌면 삼니움족에게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전사로 봉헌하는 관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무기를 손에 쥘 수 있게 되기 훨씬 전에 말이다. 말하자면 강보에 쌓인 채 치르는 서약 같은 것이다. 어느 설도 증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둘 다 한 가지를 말해준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어린 시절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남성의 무덤에는 창과 투창의 촉이 놓여 있다. 여성의 무덤에는 반지와 장신구가 있다. 모든 무덤은 가족 단위로 서로 이웃에 배치되어 있다. 무덤 34기. 그중 절반에는 작은 뼈 위에 어른 전사의 허리띠를 두른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발에 자물쇠가 채워진 아이. 폴란드 PM 마을 17세기다. 고고학자들이 버려진 묘지를 조사하다가 어린아이의 유골을 발견한다. 나이는 대략 5에서 7살. 시신은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발에는 묵직한 맹꽁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낡은 쇠자물쇠였다. 이렇게 묻은 것은 모두가 아는 쇠자물쇠였다. 이렇게 묻은 것은 모두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들 뿐이었다. 옛사람들이 정말 아이를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민간 신앙에서는 엎어놓은 시신은 일어설 수 없다고 여겼고 자물쇠는 일종의 주술적 봉인이었다. 영혼이 빠져나가지도 돌아오지도 해를 끼치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는 잘 알려진 또 다른 무덤이 있다. 죽은 마녀의 무덤으로 일어서려 하면 스스로 목이 잘리도록 여인의 목에 낫을 얹어 놓았다. 이 아이도 같은 전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한 유물더미에서 나온 청동 팔찌 18점. 폴란드의 부냐티셰 마을 인근에서 문화재 보호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금속 탐지기 사용자가 청동기 시대 장신구 더미를 발견했다. 유물은 모두 18점으로 대부분 팔과 다리에 차는 팔찌였고 총 무게는 약 3.6kg이었다. 장신구는 모두 작은 구덩이 안에 함께 놓여 있었고 지표에서 약 30cm 깊이였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세척한 뒤 상당수가 아주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언젠가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팔찌 가운데 일부는 매끈했고 일부는 세밀한 무늬로 덮여 있었다. 비스듬한 새김과 반복되는 선, 그리고 전나무 가지를
닮은 장식이었다. 일부 장신구는 함벌을 이루었고 제작 수준은 당시 현지 장인들의 높은 솜씨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발견을 루사티아 문화와 연결지었다. 이들은 고대의 민족으로 오늘날 폴란드 지역에서 요새화된 취락과 청동 가공 기술로 잘 알려져 있었다. 유물 연구에는 자무시치시의 고고학자들과 크라쿠프의 전문가 보이체흐 블라에르가 참여했다. 이들은 장신구의 연대를 기원전 5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했다. 폴란드의 이 지역에서 이처럼 큰 청동 장신구 묶음이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 보통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낱개 유물이나 부러진 파편일 뿐 한꺼번에 나온 온전한 유물 더미가 아니다. 곧 모든 유물은 자무시치시 박물관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계속 세척하고 청동의 성분을 분석하며 각 유물의 연대와 출처를 정확히 밝힐 예정이다. 웨치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1991년 9월 두 명의 관광객이 웨치타랄푸스의 빙하를 걷다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의 녹은 물 속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모두 조난당한 등반가, 어쩌면 몇 년 전 실종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신을 꺼내 전문가들에게 보이자 그것이 고대의 가장 완전한 미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람은 약 5300년 전 이곳에서 죽었다. 즉 이집트의 첫 피라미드가 세워지기도 전이다. 사람들은 그를 계곡 이름에 따 웨치라고 불렀다. 사망 당시 나이는 45살쯤이었고 얼음이 그를 매우 잘 보존한 덕분에 학자들에게는 피부와 머리카락은 물론 위속 내용물까지 남겨졌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고고학자들이 당시의 영상을 봤다면 경악했으리라는 점이다. 유해를 얼마나 함부로 무례하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웨치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말이다. 최초 발견자 중 한 명은 그를 밟기까지 했고 주변을 곡괭이로 찍어냈으며 유물은 쓰레기처럼 흩뿌렸다. 물론 그들은 당장 그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설령 비교적 최근에 죽은 사람이라 해도 증거를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충격적인 대목이 하나 더 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는 행정 절차 문제로 시신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이 미라의 정확한 연대를 알게 되자 그가 정확히 어느 나라 영토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평화로운 것이었다. 웨치가 산에서 그저 얼어 죽었고 고갯길에서 악천후를 만났다는 것이었다. 이 가설은 10년간 유지되다 2001년 어느 하루 만에 무너졌다. 엑스레이 촬영에서 그의 왼쪽 어깨에 돌 화살촉이 박혀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등에서 화살이 들어간 자리도 발견되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사고에서 살인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 제공했다. 2005년 추리대학교의 프랑크 렬리가 이끄는 연구진이 볼차노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시신을 CT로 촬영해 핵심을 확인했다. 화살촉은 왼쪽 어깨뼈 아래로 들어가 쇄골 하동맥을 찢었다. 쇄골 밑을 지나 팔로 피를 보내는 굵은 혈관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자면 그런 부상을 입으면 피가 몸에서 급격히 빠져나간다. 의료진의 평가에 따르면 사람은 말 그대로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다. 혈액의 화학적 분석도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상처 주변 조직에서 응고를 촉발하는 단백질이 발견되었는데 이 단백질은 부상 직후 몇 분 안에 나타났다가 이내 빠르게 사라진다. 그것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웨치가 화살에 맞은 뒤 사실상 즉시 사망했다는 뜻이다. 이제부터가 이 발견을 진짜 수사로 만드는 세부 사항들이다. 화살은 뒤쪽 아래에서 발사되었다. 즉 사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숨어 등을 노렸다. 화살촉 자체는 동전보다 작은 부싯돌 촉이었고 그대로 몸속에 남았다. 찢어진 혈관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진 자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박혀있다. 반면 화살대는 누군가 뽑아냈다. 상처간 주위의 혈흔은 사람이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 화살대가 뽑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일을 살인자 본인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화살을 통해 자신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도록 말이다. 웨치의 오른손에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깊은 자상이 있다. 맨손으로 남의 칼날을 막을 때 생기는 상처이며 이 상처는 사망하기 얼마 전에 생긴 것이다. 위에는 든든한 고기 식사가 남아있었다. 알파인 아이벡스 고기와 약간의 곡물을 사망 약 1시간 전에 먹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단서다. 추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태평하게 앉아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습격은 갑작스러웠고 그는 쉬던 중에 기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웨치에게는 심각한 머리 부상까지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으로 추락 때문이거나 가격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학자들이 지금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오랫동안 화살 상처는 즉사에 이르는 유일한 사인으로 여겨졌다. 2025년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리걸 메디신에 발표된 최신 연구는 같은 CT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자세의 3차원 재구성을 통해 혈관 손상이 이전에 생각한 만큼 빠르게 죽음을 부르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혈과 쇼크, 산속의 추위가 함께 작용했다고 본다. 살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의 마지막 몇 분이 더 정밀해질 뿐이다. 반면 동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오래된 원한에서 비롯된 매복이었는지 강도였는지 길 위의 다툼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었는지는 시신만으로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등에 화살을 맞았다는 사실뿐이다. 그 뒤 확인 사살을 했거나 하려 했다. 그리고 살해자는 상처에서 화살대를 뽑아내는데 시간까지 들였다. 외치를 죽인 자는 결국 잊혔지만 살해된 채 누워있던 외치는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별의 인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 2013년 니 버거가 이끄는 연구팀이 15명이 넘는 호모 나레디 개체의 유해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아프리카에서 찾아낸 단일 고인류종의 가장 큰 규모의 화석 집합이다. 뜻밖에도 인접한 레세디방에서는 호모 나레디 표본 133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최소 3개체, 즉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의 것이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탐사에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호모 나레디의 치아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호모 속 종들의 치아와 다르다는 것으로 생활 방식과 환경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외계인의 손. 브라질의 해변을 거니다 보면 조개 껍데기와 자갈, 작은 개, 그리고 외계인의 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대서양 해안으로 낭만적인 산책을 나섰던 한 연인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길쭉한 손가락이 달린 앙상한 손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 나오는 친근한 외계인 E.T.를 닮아 있었다. 언뜻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행성에 외계인이 있었다는 진짜 증거처럼 보였다. 비록 몸 전체는 아니지만 말이다. 레티시아 고메스 산티아고와 남자친구 데바니르 소자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어떤 주제든 최고의 전문가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인터넷이다. 그 사진을 본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미는 이 발견을 둘러싼 온갖 신화를 깨뜨렸다. 그는 이 손이 고래와 돌고래, 쇠돌고래를 포함하는 포유류 하목인 고래류의 것이라고 보았다. 섬뜩한 외형은 약 1년 반 동안 이어지는 부패 단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어떻게든 찾으려 하지만 그때마다 과학자들이 나타나 그 유물이나 흔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낸다. 이 경우 이 발견은 지금 바다와 대양에 사는 고래류가 5천만 년 전에는 육지를 걸어 다녔음을 보여준다. 고래나 돌고래 지느러미의 물갈퀴 같은 살 아래에는 5개의 손가락, 즉 오지형 사지가 들어있다. 이런 구조는 사람과 양서류, 그 밖에 여러 동물에게서도 나타나며 이는 그들에게 공통조상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연인은 사진 외에도 그 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 영상까지 촬영했다. 생물학자는 이것이 그 일대에 매우 많이 서식하는 돌고래의 일부라고 보았다. 보통 이런 뼈는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영양분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변에서 치우지 않는 편이 좋다. 다만 최근에 죽은 동물이라면 학자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서둘러 조사에 나선다. 그것이 돌고래 한 마리의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대규모 전염병의 시작이거나 유해물질 방류로 인한 동물 집단 폐사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한복판에 가족 납골묘, 영국 마톡의 올세인츠 교회 옆에서 땅이 갑자기 꺼져내렸다. 처음에는 폭우 뒤에 생긴 흔한 카르스트 함몰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인부들이 구덩이 가장자리를 걷어내자 지표 아래에 돌로 만든 방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약 300년 동안 아무도 본 적 없던 18세기 가족 납골묘였다. 이 납골묘는 현지에서 나는 햄석으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잉글랜드에서 단 2곳에서만 채석되는 돌이다. 내부에는 한 가족의 관 4기가 놓인 선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정확히 여기에 묻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교회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바로 옆에 1760년 무덤이 있고 석재를 쌓은 방식으로 보아 같은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제 폴 필러는 빗물의 기초가 씻겨나가면서 납골묘 천장이 결국 버티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람의 유해는 아직 보이지 않고 내부는 자갈과 흙, 파편이 뒤섞여 덮여있다. 그러나 마을 한복판에서 몇 세기 동안 아무도 모르게 남아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고학자들마저 놀라게 했다. 이런 형태의 납골묘는 신분의 상징이었다. 이곳의 주인이었던 가문은 부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가죽 가공업자 집안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난쟁이인가? 다른 인류종인가? 아무 교과서나 펼쳐보아도 검은 글씨로 분명히 적혀있다. 이 행성의 인류는 하나뿐이며 언제나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말이다. 물론 우리 조상이 유인원이라는 다윈의 이론도 있다.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조금 더 지상에 가까운 이야기다.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 리앙부아 동굴, 2003년.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있던 고고학자들이 키가 1m를 조금 넘는 성인 여성의 뼈대를 꺼냈다. 뇌 크기는 자목만 했고 우리 뇌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아이이거나 몸집이 큰 외소증 환자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지층에서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나왔고 이어 세 번째도 나왔다. 그제야 분명해졌다. 이들은 작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이었고 도구를 만들고 불을 피우고 사냥을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호빗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이 작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 시대까지 살아남았다고 보았다.
불과 1만 2천년 전까지 살았다는 것이다.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바로 어제까지 그들을 살아있는 채로 만날 수도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6년 동굴을 다시 발굴했다. 연대를 재검증한 결과 호빗들은 훨씬 이른 시기, 약 5만 년 전에 사라졌음이 밝혀졌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들인 무렵이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을 거의 마주칠 뻔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이 더는 남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같은 섬에는 그들이 사냥하던 왜소한 코끼리가 살았고 3m짜리 왕도마뱀, 바로 그 코모도 왕도마뱀도 함께 있었다. 이 도마뱀은 지금도 그곳에 살며 기회가 되면 사람을 공격한다. 5살 아이만 한 키의 사람이 돌창 하나를 들고 승용차만한 길이의 도마뱀과 맞서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그런데도 그들은 수천 년을 어떻게든 버텨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요 정도 외계인도 아닌 과학이 인정하고 호모 플로레센시스라고 이름 붙인 실지한 인류종이다.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은 다만 왜 그토록 몸집이 작아졌는가 하는 점이다. 섬 자체가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다. 먹이는 적고 천적은 없다. 그러면 동물은 수천 년에 걸쳐 몸집이 줄어든다. 그곳의 코끼리가 왜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짐작했겠지만 핵심은 키가 아니다. 결국 우리는 이 행성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곁에는 전혀 다른 인류 집단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웃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페루의 여사제. 페루의 고고학자들이 1000년이 넘은 여성의 무덤을 발견했다. 그녀는 중요한 물건들, 즉 용기와 장신구, 직물 조각에 둘러싸인 채 무덤에 누워 있었다. 이 물건들은 크립토커런시 보호드 보여주며 그녀는 여사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무덤은 세부까지 신경 써서 조성되었고 시신은 정성스럽게 안치되었으며 주위에는 의뢰나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이 물건들은 죽은 뒤에도 그녀의 기억과 지위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존경과 경의의 표시다. 흥미롭게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유물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직물과 장신구는 물론 뼈까지 모두 양호한 상태였다. 모래와 건조한 기후가 보통 수백 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세부까지 남겨주었다. 전설의 황금말.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에는 러시아 아나파 인근에서 전설로 전해지던 미트리다테스 에우파토르 왕의 황금말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다시 퍼졌다. 주목할 점은 이와 비슷한 보도가 이미 2021년에도 나왔고 만우절 농담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나프스카야 마을 일대에서 진행 중인 발굴이 다시 이 이야기를 불러냈다. 유치원 부지에서 진행된 구제 발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2000년 된 고분군을 발견했다. 무덤 가운데 하나에서는 사람의 유해뿐 아니라 말의 유해도 나왔다. 다른 무덤에서는 말뼈대와 유리그릇, 도기그릇, 여러 종류의 구슬, 그리고 무기와 마구가 확인되었다. 호박과 홍옥수, 파이앙스로 만든 구슬을 비롯한 유물들은 현지 부족들이 고대 지중해 세계와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출토품 가운데는 고대 이집트에서 부활의 상징이던 스카라베도 있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유리용기였다. 유리 불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마 제국 변방 전역으로 퍼져나간 물건이다. 떠들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미트리다테스의 황금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자들은 전설이 쉽게 부풀려지며 귀족의 화려한 무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얻게 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대의 집단 무덤. 2011년 폴란드 남부 코시체 마을 부근에서 고고학자들이 약 5000년 된 집단 무덤을 발굴했다. 평범한 무덤이 아니라는 점은 곧바로 드러났다. 구덩이 안에는 15명이 누워 있었다. 성인 여성 5명, 성인 남성 4명, 여자아이 2명, 남자아이 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무덤은 이른바 구형 암포라 문화, 즉 신석기 후기의 농경민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특징적인 토기 항아리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었다. 연대 측정 결과는 기원전 2800년경이다. 이 발견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고 코펜하겐 대학교의 하네스 슈레더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이 나선 뒤에야 밝혀졌다. 연구진은 15구6월 전부의 DNA를 해독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동위원소 분석을 더한 끝에 이들이 3대에 걸친 하나의 대가족임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 옆에, 형제자매는 서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이 연구는 2019년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 PNAS에 발표되었다. 뼈를 보면 거의 모두가 머리에 타격을 입었고 팔에는 방어흔이 거의 없다. 이는 한 가지만을 뜻한다. 사람들이 미처 막지 못했거나 아예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기습을 당해 붙잡힌 뒤 순식간에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것도 모두 같은 종류의 무기, 아마도 돌도끼에 당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꺾인다. 이들은 잔혹하게 살해되었지만 매우 정성스럽게 묻혔다. 시신
시신은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안치되었다. 그것도 정확히 혈연 관계에 따라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 곁에, 가족은 가족 곁에 놓였다. 무덤에는 풍부한 부장품, 그릇과 장신구도 함께 넣었다. 존중을 담아 보내는 이에게만 넣어주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이들을 잘 알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유전학이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무덤에는 살해된 여성과 아이들의 남편과 아버지가 없었다. 이 남자들은 습격이 벌어진 순간 집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볼일을 보러 갔거나 사냥을 나갔던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 가족이 살해된 것을 발견하고 직접 장례를 치렀다. 그 귀가의 순간을 잠시 떠올려보라.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왜 이 발견을 가족의 비극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하게 된다. 누가 이 가족을 습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연구 책임자는 이 학살을 그 시대의 대규모 이주와 조심스럽게 연결한다. 바로 그 시기 동쪽 초원지대에서 다른 문화, 즉 줄무늬 토기 문화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전자를 보면 코시체 주민들은 그들과 무관하며 초원 계통의 유전적 요소가 없다. 어쩌면 충돌은 바로 그 지점에서 땅과 자원 때문에 벌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설명 가운데 하나일 뿐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습격자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외부인이었는지 아니면 같은 공동체 사람이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5천년 전 한 가족 전체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머리를 맞아 몰살당했다는 사실이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15명은 죽어서도 함께 남았고 현대과학은 이들이 서로에게 어떤 사이였는지 밝혀낼 수 있었다. 거대한 눈을 가진 인간 형상.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르키즈 제도의 하나인 누쿠이바 섬에는 서기 12세기경의 석조 조각이 남아있다. 큰 돌덩이에는 거대하고 둥근 눈과 길게 느린 양식화된 몸을 가진 형상들이 줄지어 새겨져 있다. 처음 보면 이 형상들은 전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텅 빈 거대한 눈, 길쭉한 머리, 살짝 구부정한 자세. 그러나 실제로 이런 양식은 현지 폴리네시아 석조 조각 전통에서는 일반적이었다. 중요한 주상과 정령은 일부러 과장되게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형상은 대체로 조상 숭배 및 정령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다. 현지 믿음에 따르면 이들은 죽은 뒤에도 섬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폴리네시아 미술에서 큰 눈은 살아있는 보통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일종의 영적 시야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쿠이바 섬은 늘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수천 킬로미터의 망망대해가 이 섬을 세상과 갈라놓았다. 바로 그 고립이 여러 세기 동안 다른 문화에 강한 영향 없이 현지 예술 전통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도록 도왔다. 이페의 청동두상. 이페에서 나온 청동두상들은 오늘날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12에서 15세기에 제작되었다. 이 조각들은 신라법으로 주조되었으며 얼굴 비례를 매우 정확하게 재현한 점이 두드러진다. 표면에는 가느다란 선과 반복되는 흉터 문양, 장신구, 머리 장식의 요소가 보인다. 정수리의 구멍은 왕관이나 다른 권력의 상징물을 꽂았음을 보여준다. 대다수 연구자는 이 두상들을 통치자나 지배층의 의례용 형상과 연결한다. 제작에는 정밀한 온도 조절과 질 좋은 합금, 복잡한 주형이 필요했다. 이 유물들은 유럽과 접촉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페에 발달한 야금술과 탄탄한 예술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 두상들은 현대적 의미의 초상은 아니었지만 인물의 지위와 신성한 역할을 기록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무덤 사카라의 우세르카프 피라미드 바로 옆에서 작은 무덤이 발견되었다. 다른 건축물 사이에 끼워 넣은 듯한 무덤으로 벽화도 부조도 없었다. 석회암 석관 하나와 그릇 몇 점,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전부였다. 명문에 따르면 파라오의 아들이지만 주변의 모든 것은 그 반대를 말한다. 무덤은 두드러지지 않고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으며 수십 년째 이곳을 파온 인부들조차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 그를 그저 묻은 것이 아니라 지워버린 듯한 인상을 준다. 마치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가 때를 잘못 만나 죽었거나 잘못된 이유로 죽었거나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뚜렷한 흔적은 없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흔적이다. 이런 발견은 그 안에 누가 누워있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등을 돌리려 했다는 점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아이의 참혹한 죽음. 중국 허난성에서 고고학자들이 8,000년 된 아이의 유해를 발견했다. 정황으로 다리뼈와 갈비뼈 조각으로 볼 때 사망 당시 나이는 8에서 10세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리뼈 6군데에 새김 자국이 뚜렷하다는 것인데 도구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쩌면 아이의 병과 관련된 의뢰였을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 뼈를 손질한 것일 수도 있다. 유해는 신석기 페이리간 문화에 속하는 자후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이곳 발굴에서는 수백 개의 무덤과
혈흔과 수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뼈피리부터 쌀과 꿀, 식물성 재료로 빚은 발효음료의 흔적까지 다양했다. 연구진은 모두 109명분의 인고를 조사했지만 이런 색임 자국은 이 아이에게서만 발견되었다. 뼈에서는 염증 반응의 흔적도 확인되었는데 만성질환은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었다. 고 병리학자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연구진은 병약한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이 쏟아졌을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개가 저승에서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가설에 머무는데 두개골과 척추뼈를 비롯한 다른 부위가 남아있지 않아 이런 관습의 실제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칠관. 2018년 중국 장수성에서 고고학자들이 원나라 시대에 700년 된 독특한 오칠관을 발견했다. 선명한 붉은 표면은 여러 겹의 오칠 덕분에 온전히 남았다. 오칠은 나무를 습기와 부식으로부터 지켜주었다. 오칠관은 중국에서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고 그 제작에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 옷은 여러 겹으로 칠한 뒤 윤이 나도록 갈아냈다. 이런 보존 방식 덕분에 관은 수백 년을 거의 손상 없이 견뎌냈다. 이 발견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원나라가 남긴 무덤이 비교적 적은 데다 이 관이 당시 장례 풍습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행성 치료 속 생명의 재료. 미국 항공우주국은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가져온 소행성 베누의 시료를 분석해 그 안에서 유기화합물을 찾아냈다. 생명 탄생의 열쇠가 되는 물질들이었다. 아미노산과 암모니아, 포말데하이드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단백질과 DNA의 등장으로 이어진 화학 반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시료에 지구 생물이 사용하는 20종 아미노산 가운데 14종이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우리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광물도 발견되었다. 이런 자료는 베누와 같은 소행성이 생명 탄생에 필요한 중요한 재료를 지구로 실어왔으리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무덤 속의 판다. 중국의 위대한 황제였던 한나라 문제는 22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 곁에서 고고학자들이 자이언트 판다와 맥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그 전까지 학계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중국에 맥이 살았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무덤 주변에서는 다른 동물들도 무수히 나왔다. 위풍당당한 호랑이부터 공작과 황금 들창 코온숭이까지 다양했다.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오늘날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 모로코의 하늘 아래 제벨 이르우드라는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의 유해, 곧 우리의 직계조상을 찾아낸 곳이다. 이 유해와 그 곁에서 나온 석기는 35만 년 전에서 28만 년 전 사이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려 10만 년이나 앞선 연대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 표본보다도 오래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 약 387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에 관한 기록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살인재판 기록이며 젖은 점토판에 눌러 새긴 쐐기 모양 기호, 곧 서령 문자로 적혀있다. 연구자들은 흩어진 조각 여러 점을 맞춰 본문을 복원했는데 그 조각들은 오늘날 이라크 땅에 있는 고대 도시 니프루에서 나왔다. 이를 판독하고 옮긴 사람은 최고의 수메르어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인 세뮤얼 크레이머와 그의 동료들이었다. 오늘날 이 점토판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거의 4000년 된 형사사건 하나가 통째로 적혀있다. 내용은 이렇다. 난나치그, 이발사 쿠엔디, 그리고 정원사 앤니렌남, 이 세 남자가 루이난나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신정 관리자로 당대에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뒤 세 사람은 무슨 까닭인지 그의 아내 닌다다를 찾아가 남편이 죽었다고 직접 알렸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이유가 시작된다. 아내는 누구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살인자들의 비밀을 지켰고 관가에 알리지도 않았다. 사건은 이신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우르니 누르타 왕에게까지 올라갔다. 왕은 직접 재판하지 않고 이 사건의 심리를 니프루시의 민회에 넘겼다. 이런 경우 민회가 법정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날의 법정과 다를 바 없는 진짜 공방이 펼쳐진다. 9사람이 고발인으로 나섰는데 정토판을 보면 모두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 중에는 세자비공과 도공도 있었다. 이들은 세 살인자뿐 아니라 아내까지 공범으로 보고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범행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두 사람이 일어나 여인을 변호했다. 그 논리는 단순했고 지금 들어도 전혀 낯설지 않다. 그 여인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고 손을 대지도 않았으니 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검사와 변호인이 맞선 셈이다. 한쪽은 사형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변호에 나섰다.
그것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법원이 생기기 수천 년 전의 일이다. 민회의 판결도 전해지는데 가혹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으며 그가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보았다. 결국 네 사람 모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처형은 주인의 잃은 루이난나의 의자 앞, 그가 생전에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집행하기로 정해졌다. 역사가들이 다투는 것은 누가 살인자인가가 아니다. 이름은 모두 점토판에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대상은 피살자의 아내다. 알고도 침묵한 것이 죄인가? 이 대목에서 점토판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한 해석에 따르면 네 사람 모두 처형되었고 다른 해석에 따르면 여인은 끝내 풀려났다. 두 해석 모두 지금도 진지하게 논의된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흥미롭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가? 수메르인들은 거의 4000년 전에 이 물음을 두고 고심했다. 그리고 끝내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아내는 범인들을 감싸고 침묵한 대가로 살인자들과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장신구 무덤. 부다페스트 북부에서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돌로 만든 석관 하나와 마주쳤다. 어제 막 닫아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도굴 흔적도 다시 쓰려 한 흔적도 없었다. 무덤을 열어 재사용하는 일이 흔했던 4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드문 경우다. 이 석관은 뚜껑이 워낙 단단히 봉해져 있어 안에서 놀라운 것이 나오리라는데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석관 안에는 젊은 여성의 유골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곁에는 유리용기와 가느다란 청동 소상, 뼈로 만든 비녀, 호박 장식과 동전 140여 점이 있었다. 금실이 섞인 직물 조각까지 남아 있었다. 고대의 옷감이 수백 년을 견디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고고학자들은 곧바로 평범하지 않은 인물의 무덤임을 알아차렸다. 이 여성은 부유한 계층에 속했으며 어쩌면 다뉴브 강변의 로마 도시 아킨쿰을 다스리던 관리의 집안이었을 수 있다. 고대 이곳에는 군단이 주둔했고 교역로가 지났으며 제국 변경의 삶이 활기차게 이어졌다. 석관은 주택 유구 사이 수도교와 다른 무덤 몇 기 곁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이 무덤만큼 풍부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다. 석관 바닥을 정리하던 전문가들은 4cm 두께의 흙층을 찾아냈다. 이런 곳에는 작은 장신구가 남아있는 일이 많아 흙을 하나하나 채로 거르고 있다. 귀걸이와 버클, 바늘 가운데 일부가 아직 그 속에 묻혀있을 수 있다.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성을 얼마나 정성껏 묻었는지가 보인다. 이런 발견은 고대의 무덤 하나하나 뒤에 누군가의 실제 삶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일깨운다. 다르타냥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실존 인물 다르타냥의 본명은 샤를드 바츠드 카스텔모르였다. 그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루이 14세 시대에 국왕 총사대에서 복무했다. 왕의 측근이었으며 1673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공방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료에 따르면 그는 전장에서 곧바로 전사했다. 시신은 도시 어딘가에 묻혔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거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거의 400년 동안 그의 무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그러던 중 마스트리흐트의 한 오래된 교회를 보수하던 인부들이 유골 하나를 발견했다. 가슴 부위에서는 머스킷 하나 조각이 나왔다. 시신 곁에는 프랑스 주화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매장 연대도 여러 정황상 다르타냥이 숨진 시기와 일치한다. 현재 DNA 시료가 분석에 넘겨졌고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과학은 확정적인 증거 없이 요란한 발표를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들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알렉산드르 뒤마가 총사들의 이야기를 쓴 것은 1844년, 실존 인물이 죽고 170년이 지난 뒤였다. 이 소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수십억 명이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통해 다르타냥이라는 이름을 안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그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우연한 발견이 거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 그런 이야기들로 따로 한 편을 만들어봐도 좋을 것이다. 우두머리처럼 묻힌 아이. 태국의 한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거의 3만 년 된 무덤을 발견했다. 유해의 나이는 4살가량이었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 어린아이의 무덤은 드물지 않지만 바로 이 무덤이 수많은 의문을 낳았다. 아이의 몸은 바위를 직접 파낸 홈에 요람에 누이듯 조심스럽게 안치되어 있었다. 얼굴과 가슴은 붉은 황토로 덮여 있었다. 이 안료는 여러 고대 문화에서 피와 탄생, 세계 사이의 이행을 상징했다. 곁에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돌로 만든 조각칼과 조개 껍데기, 장신구였다. 아무렇게나 모인 것이 아니라 대개 우두머리나 주술사 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에서 나오는 부장품이다. 아이의 무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연구진은 동굴에서 집단 매장의 흔적도 취락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무덤 하나, 아이 하나, 그리고 그를 둘러싼 온전한 의뢰만이 있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이 아이는 누구였고 왜 하필 이렇게 묻혔을까? 초기 종교 전통의 표현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혹은 그 사회에서 아이가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다른 생각도 있다. 무리의 아이가 그 하나뿐이었거나
혹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테면 잠결이나 의례를 치르는 도중에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음이 무게를 얻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우두머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이 무덤은 단순한 고고학 자료가 아니라 가장 이른 죽음조차 의례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 가운데 하나다. 그것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인 의례였으며 그 세부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으로 돈을 번다. 페루 파라카스 반도에서는 1928년 한 고고학자가 고대 공동묘지를 발굴해 두개골을 꺼냈다. 그런데 두개골들이 어딘가 이상했다. 뒤로 길게 늘어나 멜론처럼 기다렸고 용적도 유난히 컸다. 그것도 한두 점이 아니라 300점이 넘게 나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이 주제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싫어하는 이유가 시작된다. 우선 정직한 설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설명이다. 세계 여러 민족은 일부러 갓난아이의 두개골을 길게 늘렸다. 뼈가 아직 무른 신생아의 머리를 천으로 칭칭 감고 작은 판자 사이에 끼워 주었다. 그러면 몇 해 사이에 머리가 길쭉해졌다. 이렇게 고귀한 혈통을 드러냈다. 나는 평민이 아니며 왕가의 피가 흐른다는 표시였다. 페루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에서도 19세기까지 이런 관습이 있었다. 이때 뇌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고 두개골의 형태만 바뀌었다. 다른 설명도 있는데 여기서 적지 않은 돈이 오간다. 인터넷에는 진지한 얼굴로 이 두개골들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미지의 DNA가 나왔다고 말하는 영상이 떠돈다. 외계와의 혼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이 대목이다. 그런 영상마다 어김없이 광고 링크가 달려있다. 책을 사라거나 연구를 후원하라거나 다음 탐사 비용을 대라고 한다. 고대의 관습이 순진한 시청자에게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그곳에 외계의 DNA 따위는 없다고 본다. 요란하게 알려진 그 분석은 어떤 독립유전학자도 재현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다. 두개골 변형은 이미 오래전에 설명되었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사람들 스스로 알아보기 힘들 만큼 외모를 바꾼다. 목을 들이고 보형물을 넣고 피부 밑에 기름을 주입하며 입술을 키운다. 그러니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 자신도 짐작하지 못한다. 다만 두개골 이야기는 흥미로운 대목으로 마무리하겠다. 파라카스에서 나온 몇 점은 확실히 다른 것들과 다르다. 붕대로 감으면 머리 모양은 달라지지만 뼈 자체의 용적과 무게까지 달라지지는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통보다 무겁고 큰 두개골이 섞여 있고 과학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람세스 3세를 껴는 음모. 람세스 3세는 고대 이집트를 기원전 1186년경부터 1155년경까지 다스렸다. 그를 노린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토리노 사법 파피루스라 불리는 재판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음모자들에 대한 재판 기록인 이 문서를 통해 암살을 계획한 인물이 티에라는 이름의 후궁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람세스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많았고 왕위는 법에 따라 정비가 낳은 후계자에게 돌아가야 했다. 티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통치자를 제거하고 펜타와르라는 이름의 자기 아들을 왕자에 앉히려 했다. 음모에 끌어들인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 중에는 관리들과 궁정 근위대장, 하렘의 여인들, 심지어 주술의식을 담당하던 사제들까지 있었다. 사실상 파라오의 집안에서 바로 그의 등 뒤에서 준비된 궁정 쿠데타였다. 이 사건에는 오랫동안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다. 파피루스는 누가 음모를 꾸몄는지, 그 사람들이 뒤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누가 처형되고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했는지 상세히 전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파라오를 실제로 죽이는데 성공했는지는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의 미라는 이미 19세기에 조사되었지만 겹겹이 감긴 장내용 붕대와 목에 두른 넓은 깃장식 때문에 죽음의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거의 3000년 동안 허공에 떠 있었다. 파라오는 음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바로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났지만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답이 나온 것은 2012년이 되어서였다. 이집트 학자 자이 하와스와 영상의학 전문가 사하르 살림이 참여한 연구진은 미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붕대를 풀지 않은 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람세스를 현대식 CT 장치 안에 눕혔다. 병원에서 몸을 층층이 투과해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장비였다. 그렇게 붕대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다. 두꺼운 아마포를 여러 겹 두른 깃장식 아래에는 폭이 약 7cm에 이르는 목 전체를 가로지르다시피 한 깊은 절창이 감춰져 있었다. 그 상처는 기관과 식도, 굵은 혈관을 척추뼈까지 갈랐다. 이런 상처를 입고 살아남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은 몇 순간 만에 숨을 거둔다. 람세스 3세 미라의 CT 촬영은 파라오의 목이 베었다는 것, 그 상처를 입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3000년이 지나 현대 기술이 마침내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방부 처리사들은 이 상처를 감췄고 깃으로 덮은 뒤 사후 세계에서 몸이 낫기를 바라며 호루스 신의 눈 모양 부적까지 안에 넣어두었다. 바로 그 때문에 상처를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방부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감춰졌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학술지 BMJ에 발표되었고 이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몇 해 뒤 같은 연구자가 미라의 발을 조사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찾아냈다. 왼발 엄지발가락이 잘려나가 있었다. 그것도 목을 벤 것과는 다른 무기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파라오가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그것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당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누군가는 앞에서 누군가는 뒤에서 동시에 덤벼든 것이다.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의 단독 습격이 아니라 여러 암살자가 호흡을 맞춰버린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그들은 통치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누가 음모의 배후였는지 알고 재판의 판결도 알며 이제는 파라오가 실제로 목이 베어 살해되었다는 사실까지 한다. 그러나 누가 칼을 쥐고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 가담자 다수의 이름은 형벌의 일부로 문서와 기념물에서 일부러 지워졌다. 그들에게서 기억마저 빼앗기 위해서였다. 음모자들에 대한 재판을 이끈 것도 사실 이미 람세스 3세가 아니라 살해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선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 람세스 4세였다. 또한 이집트 미라 가운데에는 이른바 비명 지르는 남자가 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얼굴이 섬뜩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미라다. 그를 묻은 방식은 분명 형벌이었다. 시신은 이집트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염소 가죽으로 감싸였고 글자 하나 없는 소박한 관에 이름조차 없이 내려졌다. 마치 그 사람을 영원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DNA 분석을 하자 이 인물이 람세스 3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음모를 꾸민 목적이었던 바로 그 펜타와르. 재판이 끝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한 그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리 없는 구덩이. 슬로바키아에서 고고학자들이 7,000년이 넘은 매장지를 발굴했다. 시신은 49에 가까웠고 한 구를 제외한 전부에 두개골이 없었다. 시신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폭력의 흔적도 혼란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차분해서 누군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일정한 방식대로 처리한 듯했다. 머리가 남아있는 것은 아이 한 명뿐인데 그 이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아이만 살려둔 것인지 반대로 어떤 표시로 남겨둔 것인지 알 수 없다. 의식이었다는 설, 처형이었다는 설, 그리고 사람의 형상조차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려 한 시도라는 설이 있다. 10세기 전사가족, 헝가리에서 고고학자들이 920년부터 930년으로 추정되는 전사무덤 3기를 발견했다. 언뜻 보기에는 중세 초기의 평범한 무덤이었지만 분석 결과 전체 그림을 크게 바꾸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 사람은 모두 북의 혈족이었고 아버지와 두 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부장품은 이들의 높은 신분을 말해준다. 사브르, 화살통이 딸린 활, 장식된 마구, 은과 금으로 만든 의복 장식, 수십 개의 주화가 나왔다. 젊은이 한 명은 17에서 18세에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더 이른 나이에 죽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이는 30살 무렵에 사망했다. 세 사람은 모두 주로 고기를 먹었는데 이는 이들이 군사 엘리트 계층에 속했음을 뒷받침한다. 무덤에서 나온 주화들은 북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베렌가르 왕의 통치기에 해당하다. 이는 헝가리인들이 서쪽으로 군사 원정을 벌이던 시기와 일치한다. 아마도 그곳에서 이 가족이 전리품을 얻었을 것이다. 이 매장지는 혈통과 원정, 권력으로 이어진 견고한 군사적 계보를 보여준다. 무기와 장신구, 부장품의 구성은 이들이 엘리트 계층에 속했으며 이후의 원정에도 참여했음을 가리킨다. 연대의 일치, 북의 혈연관계, 그리고 매장 방식은 초기 국가의 군사조직에 편입된 한 가족의 존재를 확인해준다. 아이로 밝혀진 외계인, 칠레, 아타카마 사막,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시신이 썩지 않고 말라붙은 채 수백 년을 누워있다. 2003년 오스카르 무뇨스라는 사람이 버려진 광산마을 라노리아를 돌아다니다가 가죽주머니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천에 쌓인 길이가 겨우 15cm, 사람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시신이 들어있었다. 그 모습은 저절로 몸서리가 처질 만큼 기괴했다. 머리는 길쭉하고 뾰족했다. 눈구멍은 거대했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치아는 성인의 것과 같았다. 갈비뼈는 정상적인 12쌍이 아니라 10쌍이었다. 이 유해에는 아타라는 이름이 붙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 열의 9은 외계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2013년에는 UFO를 다룬 영화 시리우스가 나왔고 미국인 스티븐 그리어는 이 미라야말로 외계인의 증거라고 전 세계에 선언했다. 영상은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바로 그 영화가 수수께끼를 푸는 계기가 되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 게리 놀런이 그 영화를 보고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폭로하려고 그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자신도 기대에 들떴다고 고백한다. 정말 외계인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갈비뼈에서 시료를 채취해 DNA 전체를 해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었다. 칠레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여자아이였다. 그 섬뜩한 외모는 전부 돌연변이 때문이었다. 아이의 유전자에서는 64개의 변이가 발견되었는데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그 변이들은 하필 뼈의 성장과 갈비뼈 개수를 담당하는 유전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때문에 뼈가
제 나이보다 일찍 늙어 겉으로는 6, 7살 아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숙아였다. 미라 자체도 만들어진 지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즉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 아이였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토록 많은 DNA 변이가 한꺼번에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근처에는 초석을 캐던 폐광이 있었고 의사들은 어머니가 임신 중에 이미 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자 늘 그렇듯 이를 믿지 않고 음모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논란이 매수되었고 연구진 전체가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대단히 훌륭하게 답했다. 요란하고 믿기 어려운 특종일수록 결국 빈껍데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길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쓰레기를 전부 걷어내다 보면 그 아래에서 때로는 과학을 진짜로 뒤집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아타는 결국 무엇을 해냈을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평범한 인간 아이에게서 과학이 존재조차 짐작하지 못했던 돌연변이가 발견된 것이다. 외계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놀라운 발견이었다. 무덤도굴, 파피루스, 신왕국 시대 말기 파라오 람세스 9세 치세의 테베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진짜 형사수사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졌다. 조서와 수색, 신문과 재판까지 있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한 무리의 문서들은 그래서 무덤도굴 파피루스라 불린다. 그 중에는 에벗 파피루스, 레오폴드 2세 파피루스로도 불리는 아머스트 파피루스, 그리고 오늘날 대형 박물관과 여러 소장처에 보관된 두루마리 몇 점이 있다. 이 문서들은 대략 기원전 1110년 무렵의 것으로 테베에서 왕들의 무덤과 신전이 어떻게 뜯기고 도굴되었는지를 전한다. 3000년이 넘은 진짜 형사사건을 떠올려보라. 피고인 명단과 진술, 신문 기록까지 갖춰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추리소설과 닮았다. 도시에 서로 다른 강안을 관할하던 고위 관리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서안의 왕릉들이 도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누가 옳은지 밝히기 위해 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왕들의 묘지에서 직접 실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벗 파피루스가 상세히 전한다. 조사관들은 여러 왕릉과 여사제들의 무덤을 돌아보며 각각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다. 일부 무덤은 온전했고 봉인도 그대로였으며 입구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무덤들은 뜯겨 있었고 범행의 흔적이 한눈에 들어왔다. 도굴꾼들은 돌을 부수기 쉽도록 횃불로 통로를 태워가며 뚫었고 석관에서 금과 보석을 긁어낸 뒤 헤집어 놓은 왕들의 시신은 그 자리에 내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신문이 시작됐는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혹한 대목이며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레오폴드 2세 파피루스에는 몇 세기 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파라오 소베켐사프의 무덤에 침입한 8사람의 자백이 남아있다. 도굴꾼들은 왕과 그의 아내 누부카스 왕비의 매장시설을 모두 뜯어열고 미라에서 금과 부적, 장신구를 벗겨낸 뒤 남은 것에 불을 질렀다. 문서에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자세히 적혀있다. 진술은 매질로 받아냈다. 사람들은 손과 발을 몽둥이로 얻어맞았고 현장에서 범행 과정을 재현하도록 강요당했으며 피의자들은 신전에 가두어두었다. 도굴꾼 가운데 한 명인 석공 아멘 파누페르는 자신과 공검들이 해마다 테베 서안의 무덤을 어떻게 뜯어왔는지 그리고 전리품을 어떻게 나눴는지 그대로 털어놓았다. 이 문서들에서는 몇몇 개별적인 절도보다 훨씬 큰 것이 드러난다. 그 뒤에는 하나의 부패 구조가 통째로 서 있었다. 도굴꾼 대다수는 그 무덤들을 직접 지은 노동자 공동체 출신이었다. 유명한 마을 데이르엘 메디나와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었다. 즉 무덤을 뜯어연 것은 입구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값진 것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관리들의 비호가 뚜렷하게 비친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재판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이든 단순한 처단으로만 굴러가지는 않았다. 기소된 사람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고 형벌의 무게도 뚜렷하게 달랐다. 우리가 상당 부분 근거로 삼는 자백은 고문 아래에서 받아낸 것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매질 앞에서 사람은 그것만 멈춘다면 거의 무슨 말이든 하기 때문이다. 절도가 벌어진 정확한 시점과 도굴의 전체 규모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거리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굴꾼들은 테베의 왕릉 대부분의 손을 뻗었고 그 무덤들은 거의 전부 텅 빈 채로 오늘날에 전해졌다. 그러나 사실 자체는 여전히 놀랍다. 3000년도 더 전에 이미 조사위원회가 존재했다. 범행 현장 출동, 신문조서, 그리고 무덤 도굴 사건을 다루는 재판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 거의 온전
건전하게 전해졌다. 앉은 자세의 무덤과 아이들의 묘지. 프랑스 도시 디종에서 고고학자들이 2000년이 넘은 독특한 갈리아인 매장지를 발견했다. 이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묻힌 사람들이 모두 서쪽을 향해 앉아있다는 점이다. 이런 드문 의식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몇몇 유적에서만 알려져 있다. 발굴은 오래된 수도원 정원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13개의 무덤과 마주쳤다. 죽은 이들은 두 손을 몸통 위에 얹고 다리를 좌우 비대칭으로 접은 자세로 앉아있다. 이 무덤은 기원전 450년에서 25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들은 이 무덤에 사제나 수장 혹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묻혔을 것으로 본다. 이 무덤들 옆에서는 기원 후 1세기의 아이묘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22명의 젖먹이가 묻혀 있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한 살도 채우지 못했다. 일부 아이들은 나무관에 묻혔는데 함께 나온 못이 이를 말해준다. 무덤에서는 주화와 토기도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부장품이었을 것이다. 다만 묘지의 일부는 농경 작업으로 훼손되고 말았다. 앉은 자세로 매장한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한 가지 가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된다. 죽은 이가 특별한 자세로 저승을 맞이해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것이 어떤 영적 수행의 일부라고 본다. 이 자세가 명상이나 영원한 안식을 상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각지에서 발견된 켈트 조각상들이 그 근거가 된다. 하늘에서 온 손님의 무덤. 1901년 윌리엄 캠벨 경이 이끄는 영국 고고학 탐사대가 기자 피라미드에서 멀지 않은 사막의 한 고대 무덤에서 발굴을 진행했다. 육중한 석관을 열자 연구자들은 놀라운 광경과 마주쳤다. 안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알려진 어떤 유해와도 크게 다른 미라가 들어있었다. 그 존재의 키는 2.5m를 넘었고 두개골은 유난히 길쭉하고 좁아서 이집트 신전벽에 그려진 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뼈는 사람의 것보다 훨씬 조밀했고 그 구조는 마치 다른 환경에서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높은 강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몸에 방부철이나 절개의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정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석관에서 고고학자들은 파라오 시대에 찾아온 별의 사자를 언급하는 조각을 발견했다. 상형 문자는 하늘에서 내려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건축과 천문학을 가르친 존재들을 암시했다. 일부 기호는 성도를 닮았고 무덤 안쪽 벽에는 원반 모양으로 날아가는 물체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발견은 수많은 이론을 낳았다. 이집트와 외계 문명의 연관을 주장하는 대체 역사부터 사라진 인류 종족에 대한 가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발굴 직후 이 유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개인 소장품으로 넘겨졌고 이에 대한 언급은 이내 공식 보고서에서 지워졌다. 100만 년이 넘은 인류의 유해. 고고학자들은 스페인의 시마델 엘레판테 동굴에서 약 14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인류의 독특한 유해를 발견했다. 발견된 두개골 조각은 서유럽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며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종에 해당한다. 연구자들이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핑크라고 부른 이 얼굴 조각에는 왼쪽 뺨과 이가 붙은 위턱이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고대 인류는 호모 안테세소스로 알려진 이후 시기의 이 지역 거주자들과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핑크의 코는 더 납작한 형태로 오히려 호모 에렉투스를 닮았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180만 년 전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벗어난 종이다. 당시 유럽의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온화했고 시마데 엘레판테 일대의 계곡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으며 하마와 들소, 사슴이 살고 있었다. 폴란드의 뱀파이어. 폴란드의 한 발굴 현장에서 발에 자물쇠가 채워진 17세기 아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 아이가 뱀파이어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이 뱀파이어의 존재를 믿었고 죽은 자를 무덤에 붙잡아두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최근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교의 다리우시 폴린스키를 비롯한 고고학자들은 폴란드 돈브로바 헤우민스카 인근에서 특이한 무덤을 발견했다. 발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목에는 낫이 걸린 여성의 무덤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다. 바로 뱀파이어 아이다. 아이는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5살에서 7살 정도였다. 아이는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매장되었는데 마치 죽은 뒤에도 그가 움직일까 두려워한 듯했다. 중세에는 죽은 자가 흙을 물어뜯을 뿐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매장했다. 또한 그 곁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유골이 무리지어 발견되었고 초록빛이 도는 턱뼈 조각도 나왔다. 죽은 이의 입안에 구리로 된 물건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이런 색이 남은 것이다. 거대한 머리를 지닌 사람들의 유해. 하와이 대학교와 중국과학원 연구진이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인류의 새로운 종 호모 줄루엔시스의 유해를 찾아낸 것이다. 이 종은 약 2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쉬자야오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16구의 유골과 석기, 동물뼈를 발견했다. 새로운 종의 특징은 1600에서 1700세제곱센티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두개골이었다. 이는 1300세제곱센티미터인 호모 사피엔스나 1400세제곱센티미터인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큰 수치다.
다만 학자들은 두개골이 크다고 해서 언제나 지능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기후가 한층 서늘하고 혹독해진 빙하기 환경에 적응한 결과였을 수 있다. 호모 줄루엔시스는 야생마를 사냥해 그 고기를 먹었고 가죽으로는 옷을 지어 입었다. 이들은 소규모 무리를 이루어 살았는데 그 때문에 기후변화와 외부의 다른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호모 줄루엔시스의 치아 구조가 데니소바인과 닮았다는 사실이다. 데니소바인은 제사기 후기 약 30만 년 전에 존재했던 또 다른 호미닌 계통이다. 그러나 다른 여러 고대종과 마찬가지로 호모 줄루엔시스 역시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호모사피엔스는 유럽과 아시아의 토착 집단을 유전적으로 밀어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데이레메다. 인류의 가계도에 새롭게 등장한 누시의 친척을 만나볼 시간이다. 요하네스 하일레 셀라시의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330만 년부터 350만 년 전까지 인류 조상의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매우 오래되고 독보적인 발견이다.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에서 나온 턱배들을 분석한 뒤 학자들은 여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데이레메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흥미롭게도 이 조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누시와 같은 시기에 살았다. 누시가 속한 종,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290만 년 전부터 380만 년 전까지 존재했으며 그 생존 시기가 새로운 종과 겹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데이레메다는 누시의 종과 치아와 턱의 형태,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종이 서로 다른 먹이를 먹었음을 말해준다. 학자들은 3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 그 시기에 인류의 조상은 오직 한 종만 존재했고 그 종이 다시 다른 새로운 종으로 변해간 것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이 발견은 초기 인류 조상의 생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살아간 서로 다른 인류의 조상들은 공통의 땅과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 썼을까? 3000년 된 미라.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다름 아닌 축구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 농담이 아니다. 페루 리마의 한 축구팀 훈련장 옆 언덕 꼭대기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떠올려보라. 그 안에는 3000년 된 미라가 있었다. 게다가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무덤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라. 3000년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바로 이 신전에서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산마르코스 대학교 전문가들과 현지 연구자들은 발굴 도중 면직물 꾸러미에 쌓인 머리카락과 두개골을 발견했다. 고고학자이자 리막 역사문화센터를 이끄는 미겔 아길라르는 이 미라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리마 계곡에서 번성한 스페인 정복 이전 문화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미라와 함께 코카잎과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모든 것이 제의적 희생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생각해보라. 이 사람은 바로 이 신전을 짓는 동안 제물로 바쳐졌다. 사실 페루에서 인신공양은 오랜 역사를 지니는데 그 시작은 16세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많은 원주민 민족, 이를테면 차빈, 모체, 잉카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 물건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신들과 소통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정리하자면 페루의 이 미라는 과거로 난 작은 창이며 우리 조상들의 문화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 흥미로운 발견은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다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떤 유명한 고고학적 발견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듣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다. 가난한 이들의 묘지. 건설인부들이 우연히 찾아낸 지하의 수수께끼 같은 유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 자선 전통으로 이름난 고도 위페크의 거리 바로 아래에서 묘지가 발견되었다. 평범한 묘지가 아니었다. 이 잠든 도시는 200년 넘게 쓰였다. 이 묘지는 어려운 이들을 돕던 구빈 시설의 것이었다. 지사와 성인 시대였던 중세에 리베크 사람들은 가난한 이와 병든 이, 집을 잃은 이를 돌보았다. 역사학자들은 이 묘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 안식을 얻었는지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린이를 포함해 200여 명의 유해가 이미 땅에서 수습되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곳에 묻힌 이들들 가운데 상당수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시공무원과 교사, 의사도 있었다. 일부는 값비싼 관에 안치되기도 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두개골의 청알구멍이 난 유해였다. 린도우의 늪지인간. 1984년 8월 잉글랜드 채셔주의 린도우 늪에서 2탄을 캐던 인부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사람의 다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늪지인간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에게는 린도우맨이라는 이름이 농담삼아 피트맛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영어로 2탄 늪을 뜻하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산성이 강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늪지의 물은 시신을 상당히 잘 보존해 주었다. 피부와 얼굴에 남은 불구스름한 수염, 위속 내용물까지 남아있을 정도였다. 이 사람은 약 2000년
년 전 철기 시대에 살았지만 정확한 연대는 끝내 확정하지 못했다. 실험실마다 결과가 수백 년씩 엇갈렸다. 25살쯤 된 건장한 젊은 남성으로 몸가짐이 단정하고 손톱도 정리되어 있어 들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하던 부류는 분명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시신을 조사하자 살해 방식은 소름 끼칠 만큼 여러 겹이었다. 먼저 그는 머리를 2차례 세게 얻어맞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뼈 조각이 곧바로 뇌속까지 파고들었다. 이어 힘줄로 만든 끈이 그의 목을 조였고 그 압박으로 목뼈 2개가 부러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까지 그어졌다. 이 가역 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되었는지 짐작해보라.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하나씩 잇따라 이어졌다. 그 뒤 시신은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늪의 물속에 뉘어졌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과도한 잔혹함을 삼중 죽음이라 부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논쟁이 벌어졌다. 누가 죽였는가가 아니라 왜 죽였는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한 연구자 집단, 오래도록 영향력을 지녀온 이 견해는 여기서 제의적 희생을 본다. 논리는 이렇다. 평범한 살인이나 처형은 대개 사람을 죽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난다. 처형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자기 일을 한 번 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희생자가 마치 3번 연달아 살해된 듯하다. 각각의 가격이 의식에 빼놓을 수 없는 절차였던 것처럼 말이다. 장소 역시 제의설을 뒷받침한다. 철기시대 사람들에게 늪은 물과 묻 사이에 놓인 세상의 끝이자 그 너머에서 신들의 영역이 시작되는 경계였다. 희생자의 마지막 식사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불에 그을린 보리빵 한 조각, 그리고 위에서 검출된 겨우살이 꽃가루다. 겨우살이는 켈트족 사제인 드루이드에게 신성한 식물이었다. 일부 학자들에게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가 처형된 자가 아니라 바로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다. 그러나 전혀 다른 해석도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이들 역시 충분히 진지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보기에 상중죽음은 삼중죽음은 제의가 아니라 그저 매우 잔혹한 살인이거나 중죄에 대한 처형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모든 상처가 의도적으로 차례차례 가해졌다는 것 자체를 의심한다. 어떤 손상은 2000년 동안 눌린 2탄의 무게 때문에 나중에 생겼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채굴 과정에서 2탄 절단기가 시신을 건드린 오늘날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형박물관 철기시대 소장품을 관리하던 한 큐레이터는 예전에 흥미로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린도우는 인적 없는 외딴 곳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치르는 장엄한 의식에도 조용한 사적인 살인에도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린도우맨은 오늘날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그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빼면 많은 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죽였는지, 어떤 순서로 가격했는지, 무엇으로 목을 졸랐는지는 보인다. 알 수 없는 것은 단 하나, 왜 그랬는가다. 신들에게 바친 제물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처형인가. 학자들은 지금도 이를 두고 논쟁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다. 여성 샤먼의 무덤. 튀르키예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고고학자들은 1만 2천년 전 무덤을 발견했는데 여성 샤먼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유해는 신석기 유적 체무카 회위크에서 나왔다. 그 곁에는 야생동물의 뼈와 자곳의 날개, 담비발, 염소나 양의 뼈, 오록스의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여성이 인간 세계와 영의 세계를 잇는 중재자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샤먼은 자연과 초자연적 힘에 관한 의식을 주관하며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덤은 석회암 판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는데 이는 죽은 자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녀가 특별한 존재 혹은 공동체의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견해도 있다. 고고학자들은 뼈의 DNA와 동위원소를 분석해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자기 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수수께끼의 사진. 이 사진은 수많은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사진에는 2개의 기이한 형체가 담겨 있는데 일부는 이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여긴다. 왼쪽에는 가느다란 팔다리와 커다란 머리, 특유의 아몬드형 눈을 지닌 자그마한 존재가 있다. 그 피부는 기묘한 빛깔을 띠어 마치 반짝이는 막에 덮인 듯하다. 오른쪽에는 액체가 담긴 용기 속에 보존된 또 다른 형체가 있는데 과학실험실이나 해부학 박물관에서 볼 법한 표본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사진들은 흔히 비밀 실험실에서의 UFO 추락과 각종 실험을 둘러싼 음모론과 결부되곤 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외계 생명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회의론자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이나 해부 모형일 뿐이라고 본다. 진짜 유물인지 정교한 위조품인지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런 이미지는 외계 지성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혹시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는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거대한 전투의 현장, 독일 톨렌제 계곡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3250년 전의 것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장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것은 1996년 연구자들이 강기슭에서 삐져나온 뼈 하나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진짜 전사들의 묘지를 찾아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 수백 명에 이르는 전투원의 뼈 12,500여 점과 청동 및 석기 유물 300여 점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화살촉과 창, 검, 곤봉, 방어구가 포함되다. 이 발견의 특별함은 무기가 유골에 그대로 박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으며 이는 전투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증언하다. 많은 전사가 물속이나 강기슭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었고 그 시신은 수백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남았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영토나 자원을 놓고 서로 다른 부족들이 맞붙었을 것이다. 톨렌제는 전쟁이 고대 문명 이전부터 벌어졌으며 옛 군대가 지금껏 알려진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음을 입증하다. 금속이 된 사람. 아득한 1719년 스웨덴의 평범한 광산마을 팔룬에서는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교대를 위해 내려간 광부들이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시신이었다. 젊은 남성은 마치 방금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사실 시신이란 삶의 흔한 일부여서 그것만으로는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주검은 살과 금속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몸에 1mm까지 무언가로 처리해 아주 얇은 금속막을 입힌 듯했다. 아무리 솜씨 좋은 장인이라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몸에 난 털 한 올 한 올까지 금속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광산 관리자들은 이 기이한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신은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관람객들은 이 낯선 전시물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고 믿었다. 거의 양철나무꾼이나 터미네이터인 셈이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나이든 부인을 박물관에 모시고 왔다. 부인은 전시물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녀가 그 유해에서 자신의 약혼자 마츠 이스라엘 손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약 40년이 지난 뒤였다. 청년은 약혼녀와의 약속 장소로 서둘러 가던 길이었지만 끝내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마츠를 찾는 수색이 이어졌다. 부모는 차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체념했고 친구들은 그를 잊었으며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아마도 그는 도중에 범죄자들과 마주쳐 살해당했고 시신은 갱도에 던져졌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고인은 곧바로 매장되어야 했지만 지역 당국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물관을 찾으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고 이웃 나라에서까지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전시물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공기와 접촉한 금속층은 점점 얇아지며 사라져갔고 유기물은 그저 썩어갔다. 1749년 시신은 매장되었지만 10년 뒤 다시 파내어져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신은 마침내 영구히 안장되었고 박물관에는 밀랍복 제품이 남았다. 그러나 이 우발적 살인의 희생자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다. 유기물과 금속의 결합을 보여주는 다른 발견물들도 있었다. 학계에서 이 현상은 가상, 즉 슈도모르피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광물이 겉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광물로 치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실험실에서 이를 재현하기는 까다롭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의미도 없다. 마츠의 사례가 역사에 남은 것은 바로 그 과정의 규모 때문이었다. 그 과정은 작은 동물이나 곤충의 잔해,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의 몸 전체를 뒤덮었다. 바다의 유령. 1896년 11월 말 두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아나스타자 섬 해변을 따라 달리다가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은 두 사람이 자전거를 내던지게 만들 만한 것이었다. 해변에는 모투만한 크기의 사체가 놓여 있었다. 형체가 없고 옅은 분홍빛이었으며 마치 곰으로 주저한 듯했다. 뼈도 눈도 머리도 없었다. 그저 거대하고 단단한 살덩어리였을 뿐이며 그 모습은 마치 바다가 악몽 속 생물을 해안으로 밀어올린 것 같았다. 지역 의사인 웹 박사는 이튿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고 이것이 고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체는 탄력이 있고 무거웠으며 그의 어림으로는 무게가 5톤에 가까웠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문어라고 판단했다. 이후 사진은 대학으로 보내졌고 두 종류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던 베릴 교수는 처음에는 그 추정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생물에 오크토푸스 지간티우스라는 새로운 종명을 붙였다. 파도가 사체를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 6마리를 동원해 물가에서 끌어냈다. 그것은 지역의 일대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바다 전설의 책장에서 그대로 걸어 나온 듯한 플로리다의 괴물을 보려고 몰려왔다. 그러나 수십 년 뒤 보존되어 있던 조직 표본을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거대한 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직은 순수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형태도 뼈도 사라질 만큼 분해된 고래의 피부였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런 발견물을 글롭스터라고 부른다. 유기물이 단단하게 뭉친 덩어리로 바다가 해안으로 밀어올리면서
동굴에서 평범한 사체를 신화 속 괴물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타옹아이. 이것은 타옹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이야기다. 그 두개골은 1924년에 발견되어 아프리카에서 나온 최초의 고인류 화석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타옹아이 두개골의 독특함은 그 구조에 있다. 학자들은 고인류가 직립이족 보행을 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핵심은 대후두공이라 불리는 구멍이다. 이 구멍을 통해 척수가 뇌와 연결된다. 이 아이의 경우 그 구멍이 두개골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두 다리로 이동하는 존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며 구멍이 뒤쪽으로 치우친 유인원과는 다르다. 타옹아이의 나이는 치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첫 번째 어금니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이는 아이가 아주 어렸다는 뜻으로 그 나이는 3살을 조금 넘긴 정도였다. 학자들은 독수리가 이 아이를 습격해 죽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는 아이의 눈구멍 바닥에서 발견된 독특한 흔적이다. 그것은 독수리가 원숭이를 공격할 때 발톱과 부리로 남기는 자국과 매우 흡사하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현장에서 함께 나온 알껍데기와 오늘날 맹금류의 먹이가 되고 나는 주로 작은 동물들의 특이한 뼈조합이다. 수수께끼의 157호 무덤. 크로아티아 동부 라체샤 취락에서 발굴조사를 하던 고고학자들은 157호 무덤이라 불리는 수수께끼의 중세 매장지를 발견했다. 이 무덤은 이례적인 위치와 섬뜩한 의례적 특징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무덤은 옛 교회 바닥 아래 남쪽 벽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고 사망자의 유해 위에는 육중한 돌들이 놓여 있었다. 연구자들은 그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얹어 놓았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과 시신의 특이한 자세는 이 매장이 흡혈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추정을 낳았다. 인류학적 분석 결과 유해는 40에서 50세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생전에 고된 육체 노동을 했다. 그러나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의도적으로 훼손된 뼈대다. 몸통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고 머리는 몸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특이한 매장 관습은 이전에도 유럽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되살아날 수 있는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 맥락 또한 이 발견에 각별한 의미를 더한다. 라체샤 취락은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존속했으며 처음에는 템플 기사단에 이어 구호 기사단에 속했다가 나중에는 지역 귀족의 손으로 넘어갔다. 고고학자들은 15년에 걸쳐 이곳에서 181기의 매장지를 찾아냈다. 일부 무덤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장례의식의 흔적이 나왔는데 목이 잘린 시신과 어긋난 뼈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옛사람들의 미신과 공포를 보여준다. 역사 사료 분석은 슬라브권 나라들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뒤에도 악령에 대한 믿음이 계속 이어졌음을 확인해준다. 보물이 함께 묻힌 고투족 묘지. 폴란드의 한적한 자연공원 한 구석에서 고고학자들은 진정한 역사의 보물 2000년 된 고투족 묘지를 발견했다. 바로 그곳에 고투족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광대한 서로마 제국의 종말과 중세 유럽이라는 새 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진 사건들의 핵심 주역이었던 이들이다. 이 장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스타라제카 마을 인근을 조사하던 고고학자 올라프 포프키에비치였다. 곧이어 학자들은 약 250제곱미터 구역을 조사하기 시작해 무려 50기의 매장지를 찾아냈다. 고트족은 유럽사의 거대한 흔적을 남긴 고대 게르만 부족이다. 발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유물을 확인했다. 반짝이는 은 목걸이, 뱀 문양 장신구, 심지어 온전한 유골 항아리까지 나왔다. 학자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확신하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 태국의 탐딘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약 29,000년 전에 살았던 아이의 유해를 찾아낸 것이다. 이 발견은 태국 영토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인간 매장으로 기록되었고 고대 태국사에 완전히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준다. 동굴 발굴은 이미 2020년에 시작되었지만 특별한 의례적 자세로 매장된 아이의 완전한 뼈대를 찾아낸 것은 최근의 일이다. 팔과 다리가 몸에 바짝 붙어 있어 천이나 끈을 사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주변에서는 모닥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옛사람들은 장례의식 도중 불을 피웠는데 아마도 불에 정화하는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매장지 옆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암벽화와 동물뼈, 석기를 함께 발견했다. 이는 이 동굴이 매장뿐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원시인들의 생활에도 중요한 장소였음을 말해준다.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동남아시아 옛 주민들의 첫 문화 전통이 싹 떴을지도 모른다. 카바얀의 미라 제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 관습은 다른 문화권에도 존재했다. 가장 특이한 방법을 쓴 이들 가운데 하나가 고대 필리핀 사람들로 이들은 연기를 이용해 죽은 이를 미라로 만들었다. 그 방식은 이집트인의 붕대나 전통적 방부 처리와는 전혀 달랐지만 효과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매장지 가운데 가장 큰 곳 하나가 20세기 말 카바얀 지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의 이름을 따 화염미라라는 별칭이 붙었다. 학자들의 추정에
추정에 따르면 발견된 유해의 연대는 500년에서 700년이다. 미라와 과정은 생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몸에서 수분을 빼내기 위해 아주 짠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망 후에는 시신을 앉은 자세로 안치하고 오랜 기간 연기 위에서 훈연했다. 이 과정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지기도 했고 그 뒤 미라는 소나무관에 눕혀져 동굴에 남겨졌다. 이 방법 덕분에 시신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놀랍도록 양호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습에는 의례적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여겨진다. 죽은 이의 영혼은 여전히 자기 부족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미라가 된 주교의 수수께끼가 풀리다. 이번에는 17세기에서 온 특이한 이야기다. 저명한 주교 페데르 빈스트루프의 두 다리 사이에서 미라가 된 작은 태아가 발견되었다. 주교 빈스트루프는 루터교의 주요 인물이었으며 1679년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룬드 대성당의 지하묘실에 안치되었다. 학자들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 여러 해 동안 밝히려 했었고 DNA 분석을 통해 그가 주교의 손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이는 온전히 자라지 못한 상태였고 연구자들은 어머니가 임신 6개월째에 유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교와 아이는 유전 물질의 25%를 공유하는데 이는 이도 혈연 관계를 가리킨다. 아기의 DNA와 빈스트루프 가문의 계보를 분석한 학자들은 이 아이가 주교의 아들이 낳은 아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던 것이다. 이 사례는 고고학과 유전학으로 과거를 탐구하는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흥미로운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만 수백 년 동안 이야기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사연들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 희생의식. 고고학자들이 개를 제물로 바친 흔적을 발견한 곳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주에 있는 신라의 왕궁 월성부군이었다. 신라는 한국 삼국 가운데 하나로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까지 존속했다. 오늘날의 경주에 해당하는 설화벌은 그 수도였고 그곳에는 반달 모양의 성과 궁궐단지가 세워졌다. 앞서 궁궐 정문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유해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의뢰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사에서는 궁궐 남서쪽 예치락 외곽에서 원형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그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좌우대칭으로 놓인 개 2마리의 뼈와 함께 나무 상자에 담긴 칼과 나무빗, 상어 이빨, 수정 목걸이를 찾아냈다. 유물 분석 결과 이 발견은 기원 후 3세기의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에 남은 화재의 흔적은 의식이 끝난 뒤 이곳을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시 이 지역은 신라의 전신인 진안연맹에 속해 있었다. 토막난 공작 사건. 마지막 사건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단서도 가장 풍부하다. 이 사건에서는 뼈와 DNA 그리고 오래된 문헌 기록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1272년 11월 헝가리에서 젊은 공장 마초의 벨라가 살해당했다. 25살가량의 인물이었다. 그의 몸에는 양쪽 모두에서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 쪽으로는 아르파드 왕조의 헝가리 고강 벨라 4세의 외손자였고 아버지 쪽으로는 여러 세기 동안 루시를 다스린 바로 그 왕조 류리리크 가문 출신이었다. 같은 해 여름 이슈트반 5세 국왕이 사망하자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아주 어린 라슬로 4세가 왕자에 올랐고 귀족 가문들은 어린 왕을 등에 업고 곧바로 권력 다툼을 벌였다. 벨라는 왕가의 몇 남지 않은 성인 남성 가운데 한 명이었고 자신도 왕위 계승권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었다는 뜻이다. 13세기 연대기에 따르면 그는 당시 토끼섬이라 불리던 섬으로 회의에 소집되었다. 오늘날 부다페스트 한복판에 있는 마르기트 섬이다. 그곳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벨라가 도착하자마자 수도원 안뜰에서 곧바로 습격이 벌어졌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난도질당해 숨졌다. 시신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훼손되었다. 전승에 따르면 유해를 거둔 사람은 그의 친누이였다. 훗날 교회가 헝가리의 마르기트라는 이름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린 인물로 그녀는 조카 딸과 함께 같은 섬의 수녀원 도미니크의 수도원 성구실에 유해를 몰래 묻었다. 1915년 이 수도원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성구실에서 무덤 3기를 찾아냈고 그 가운데 하나에는 온통 가격 흔적이 남은 젊은 남성의 토막난 뼈대가 놓여 있었다. 당시에도 한 학자가 뼈에서 20군데가 넘는 절창을 세고 이것이 바로 사라진 그 공작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후 뼈는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쟁 중에는 아예 영영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2018년에 이르러 부다페스트의 박물관과 대학 소장품 속에서 뜻밖의 다시 발견되었다. 곧바로 대규모 국제연구진이 이 사건에 매달렸다. 그 결론은 아주 최근에 나왔다. 2025년 11월 학술지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셔널 제네틱스를 통해서였다. 이 뼈에서 끌어낸
것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은 13세기 중반을 가리켰다. 시기가 모두 들어맞는다. 치아에 굳어붙은 침착물인 치석은 부유한 사람의 식단을 드러냈다. 고기가 많았고 빵과 죽이 곁들여졌다. 평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식사였다. 음식과 물의 화학적 표지, 즉 뼈와 치아에 쌓이는 동위원소는 그가 살아온 지리적 내력까지 알려주었다. 어린 시절은 남쪽, 오늘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땅에 해당하는 바로 그 마초 지역에서 보냈고 이후 헝가리 중부 쪽으로 옮겨갔다. 진짜 벨라라면 마땅히 그러했어야 할 경로 그대로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마디는 DMA가 내놓았다. 유전학자들은 이 인물이 아르파드 계통을 통한 벨라 3세의 직계후손이며 동시에 류리크 가문의 부계 혈통을 지녔음을 입증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난도질당한 뼈대는 다시 이름을 되찾았다. 살해 과정 자체도 재구성되었다. 뼈에서는 사망 당시에 입은 치명상 26군데가 확인되었다. 이해를 돕자면 사람을 죽이는 데는 두세 군데면 충분했다. 절창의 양상을 보면 최소 3명이 서로 다른 검으로 동시에 내리쳤음을 알 수 있다. 벨라는 저항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땅에 쓰러진 뒤에도 습격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쳤으며 머리와 얼굴을 가격해 숨통을 끊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이토록 많은 상처는 필요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그 배후에 분노와 개인적 증오가 있다고 말한다. 논문 저자들은 제목을 질문 형태로 달았다. 이것은 냉혹한 계산이었는가? 그리고 스스로 아니라고 답했다. 살해는 분명 미리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나 벨라를 내리친 것은 냉정한 머리가 아니라 진짜 광기였다. 끝내 증명되지 못한 부분도 남았다. 학살의 목격자는 전해지지 않는다. 가격의 순서 역시 학자들은 오로지 뼈만으로 재구성했다. 주모자의 이름은 중세 연대기가 전한다. 유력 귀족 헨리크 꾀세기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로 이들은 어린 왕의 편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는 연대기의 말일 뿐 땅에서 나온 증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750년 만에 이름 없이 잘려나간 뼈 무더기가 다시 한 사람이 되었다. 그에게는 다시 이름이 생겼고 왕들에게까지 닿는 가계가 드러났다. 그가 어디서 자랐고 무엇을 먹었는지도 밝혀졌다. 그의 마지막 날 또한 그가 쓰러지고 땅 위에서 마지막 일격을 받던 순간까지 복원되었다. 한때 사람들은 벨라를 영원히 지우고 잊기 위해 갈기갈기 배웠지만 고고학과 과학은 그를 다시 데려왔고 그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밝혀냈다. 다만 그날 수도원 안뜰에서 공작을 둘러쌌던 살인자들은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8사건의 살인자들은 모두 같은 것을 기대했다. 시신과 함께 범죄 자체도 사라지리라는 것.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물을 상대도 물을 사람도 남지 않으리라는 것. 그들은 8사건 모두에서 틀렸다. 뼈는 가격의 흔적을 기록했다. 얼음은 박힌 화살을 보존했다. 점토는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DNA는 700년이 지나 피살자에게 얼굴과 가게를 되돌려주었다. 고고학이 누군가를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살인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어떤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고고학은 다른 일을 한다. 고고학은 범죄가 그것을 저지른 자들과 함께 땅속으로 녹아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수천 년의 침묵이 지난 뒤에도 희생자가 입을 열게 만든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란다. 새로운 영상이 곧 찾아온다.